일어나래. 우리 집안 남자들이 아직 수저도 안 들었는데 어디 여자가 먼저 일어나. 당장 앉아.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남편에게 허리를 걷어차여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은 몰랐습니다. 그 발길질 한 번에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미련과 인내심이 산산조각 났고, 제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112에 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이제 제게 남은 건 그들에게 1억 원의 예단비를 돌려주고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해 제 인생을 되찾는 통쾌한 마침표를 찍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안온한 행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서연 24살입니다. 어제 막 박준혁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박씨 집안의 새 식구가 되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이천의 작은 밭에서 부모님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부모님께 똑똑히 배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체면과 존중입니다. 누구든 제게 무례하게 굴면 저 또한 결코 참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1장, 결혼 다음 날 아침, 시댁에서의 첫 식사. 결혼식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저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피로감에 휩싸였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정신을 잃고 잠들었고 남편인 준혁 씨가 언제 옆에 누웠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눈을 떴을 땐 창밖은 이미 환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가느다란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죠.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이부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일어난 지 꽤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결혼 이튿날 새색 씨가 늦잠을 자다니 저희 동네에서는 어른들께 등짝을 맞으며 근본 없는 애라는 소리를 들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와 침대 맡에 놓인 새 옷을 꿰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으면서도 속으로 왜 늦잠을 자서 하고 자책했죠. 그 옷은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붉은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 새색 씨가 결혼 다음 날 입는 옷이라며 경사스러우면서도 결혼식 날처럼 화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대충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스킨로션 바를 겨를도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침실을 나서자마자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계란말이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혁 씨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이자 시아버님인 박상철 어르신은 1인용 소파에 앉아 담배를 물고 멍하니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아주 작았죠. 제가 나온 것을 보고 준혁 씨는 눈꺼풀을 살짝 들어올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났어? 진짜 푹 자네. 2번이나 불렀는데 대답도 없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서둘러 다가가 미안한 마음에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늦잠을 잤네요.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아버님은 저를 향해 고개를 까딱하며 하고 짧게 대답하시고는 손에 든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셨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으셨죠. 저는 얼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색시 첫날인데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리거나 설거지라도 하면 부지런하다는 칭찬이라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부엌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와 시누이 박준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희씨,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뭐 도울 일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국자로 냄비 안에 찌개를 젓고 계시다가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저를 힐끗 보셨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고 목소리는 차가웠죠. 일어났니? 도울 거 없으니 나가서 기다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안 피곤해요. 반찬이라도 나르거나 뭐든 할게요. 돕지 말라면 마라. 시어머니는 국자를 냄비에 툭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집안은 규율이 있어. 새색 씨는 시집온 첫날 부엌에 들어와 음식 냄새를 맡으면 안 돼. 평생 남 시중드는 팔자가 된다고 했어. 넌 그냥 거실에 얌전히 앉아서 밥 먹을 준비나 해. 괜히 여기서 거치적거리지 말고. 옆에서 귤을 까던 시누이 준이가 그 말을 듣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새언니.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괜히 부지런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원래 남한테 부엌일 안 맡겨요. 그냥 나가서 기다리세요. 남이라는 단어를 유독 세게 발음하는데 마치 얇은 바늘로 콕 찌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엌 문턱에 서서 들어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었죠. 24살이 되도록 저는 집에서 동이 트기도 전에 부모님과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와서는 빨래하고 밥 짓고 집안을 정리하는 등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전에서 부지런한 척한다, 남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오늘은 결혼 이튿날이었습니다. 시댁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다툴 수는 없었죠. 그들 나름의 규칙이 있다면 제가 따르는 것이 맞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 불편함을 억누르고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네, 그럼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부엌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혁 씨는 여전히 소파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제가 돌아와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엌일 좀 도우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규칙이 있다고 못하게 하시네. 그제야 준혁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 허벅지를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옛날 규칙 같은 거 많아. 그냥 엄마 말 들어. 신경 쓰지 마. 일 안 시키면 너만 좋은 거 아니야? 편히 쉬어. 그의 손이 제 다리 위에 놓여 따뜻한 온기를 전했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습니다. 결혼 전 그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밭일이든 집안일이든 서로 하겠다며 저보다 더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장인어른, 장모님 하며 싹싹하게 굴었고 저를 아내로 맞으면 절대 고생시키지 않고 힘든 일은 하나도 안 시키겠다고 맹세했었죠. 그런데 지금 자기 엄마와 동생이 저를 쌀쌀맞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그저 옛날 규칙이 많다며 제게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저를 감싸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죠. 마음속 불편함이 더 커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결혼했으니 어느 집이든 새 식구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겠죠. 어쩌면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저 그들 집안의 규칙이 많은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안절부절 못했죠. 태어나서 이렇게 남이 차려주는 밥을 멀뚱히 기다려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차려주는 밥상을 말이죠. 20분쯤 지났을까? 부엌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계란말이가 담긴 접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시누이가 그 뒤를 따라 작은 반찬 그릇 2개를 들고 나왔죠. 준혁 씨가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손에 들린 접시를 받으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와, 찌개 냄새 정말 좋네요. 거실까지 냄새가 다 나요. 시어머니 얼굴에 금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준혁 씨의 손을 토닥이며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너는 입만 살아가지고 엄마 힘든 거 알면 됐어. 얼른 상 차리자. 밥 먹게. 저도 얼른 일어나 시누이가 든 반찬 그릇을 받으려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몸을 획 돌려 피하며 식탁에 반찬을 탁 내려놓고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손댈 필요 없어요. 제가 할 테니까. 괜히 떨어뜨리지나 마세요. 제 손이 허공에서 뻘쭘하게 멈췄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살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부모님이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고 남동생도 항상 저를 위했습니다. 이웃들과도 늘 화목하게 지냈지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속에 화를 억눌렀습니다. 결혼 이튿날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거나 친정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죠. 참자. 며칠 지나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곧 식탁의 음식이 모두 차려졌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노란 계란말이, 오이무침과 무장아찌,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까지 푸짐해 보였죠. 시아버님이 먼저 식탁 상석에 앉으셨고 시어머니는 그 왼쪽에, 준혁 씨는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았죠. 마지막으로 남은 자리는 준혁 씨 옆 부엌에서 가장 가까운 말석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로 가서 의자를 빼앉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저는 동작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왜요? 시어머니는 저를 훑어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밥 먹을 때도 규칙이 있다. 아무데나 앉는 게 아니야. 상석은 내 아버님 자리, 양옆은 나와 준혁이 자리다. 준이는 이 집 딸이니 내 옆에 앉고. 네가 앉으려는 그 자리는 집안이라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맞긴 한데 남자들이 앉기 전에 여자가 먼저 앉으면 안 된다. 내 아버님과 준혁이가 수저를 들면 그때 앉는 거야. 알겠니? 저는 의자 등받이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죠.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못 들은 척했고 시아버지는 말없이 식탁만 보고 계셨습니다.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재밌는 구경이라도 난 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살면서 이런 규칙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먼저 일이 끝난 사람부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앉기 전에는 여자가 앉으면 안 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박씨 집안의 새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가족 앞에서 규칙을 말하는데 제가 반박하면 철없는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며느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의자를 잡은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기억할게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턱짓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앉아라. 저는 그제야 의자를 빼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순간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 아침 식사가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제2장, 식탁 위의 규율, 그리고 예기치 못한 발길질. 자리에 앉은 후에도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죠. 저는 눈앞에 밥그릇을 보며 왜 아무도 안 먹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막 물어보려던 참에 시아버님이 수저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술 뜨셨죠. 이어서 준혁 씨도 수저를 들고 계란말이를 한 조각 집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며 저와 시누이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자, 이제 먹어라. 그리고 명심해. 앞으로 이 집에서 밥 먹을 땐 남자들이 수저를 들기 전엔 여자는 절대 먼저 들면 안 된다. 이건 우리 박씨 집안이 수십 년간 지켜온 가풍이야. 어겨서는 안 돼. 시누이는 곧장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란말이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야 항상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는데 그 눈빛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하얘질 정도였죠. 이제야 왜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규칙이 또 있었던 겁니다. 저희 친정에도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셔야 아랫사람이 들 수 있다는 예절은 있었습니다. 그건 어른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남자가 먼저 들지 않으면 여자는 들 수 없다는 규칙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남존여비 사상이 남아있단 말인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어
오이무침을 조금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이것이 오늘 아침 겪을 수모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밥을 두어 술 뜨자마자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보며 본격적으로 규칙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너도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 더는 친정에서처럼 자유분방하고 버릇없이 굴어서는 안 돼. 알겠니? 저는 얼른 수저를 내려놓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그녀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헛기침을 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이 집의 경제권은 반드시 남자가 쥐어야 한다. 앞으로 너와 준혁이가 버는 돈은 모두 준혁이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해. 네 용돈은 준혁이가 매달 줄 것이다. 여자는 마음이 섬세하지만 시야가 좁아서 큰 돈을 관리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며 돈을 함부로 쓰기 쉽다. 우리 박씨 집안은 대대로 남자가 돈을 관리해 왔어. 이 규칙은 깰 수 없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전에 준혁 씨와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결혼하면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고 집안 공동 생활비만 같이 내기로요. 제 돈 전부를 그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법니다. 제 생활비로는 충분하고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는 돈이었죠. 그런데 왜 결혼했다고 제 월급까지 그가 관리해야 한단 말인가. 제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는 제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남편을 섬기는 도리다. 앞으로 준혁이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너는 집에서 기다려야 한다. 문을 잠그지 말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발 씻을 물을 준비해줘야 해. 남편이 씻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중을 든 후에야 너도 잘 수 있다. 남자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니 집에 와서는 편안해야 한다. 조금의 불편함도 겪게 해서는 안 돼. 셋째, 집안일은 이제부터 모두 내 몫이다. 나는 나이가 들어 몸이 성치 않아 더는 일하기 힘들다. 준이는 우리 집 귀한 딸이라 곱게만 키워서 집안일을 시킬 수 없다. 시집가서도 귀부인처럼 살아야 할 아이야. 준혁이는 남자고 밖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니 이런 자질구레한 집안일에 신경 쓰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앞으로 빨래, 밥, 청소, 모든 집안일은 네가 도맡아 해야 한다.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말이야.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로 대를 잇는 일이다.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니 반드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 만약 첫째가 딸이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해. 우리 집안은 준혁이가 유일한 아들이다. 절대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 시어머니는 조목조목 규칙을 읊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강경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마치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태도였지. 갓 들어온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들으면 들을수록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쥔 수저를 놓칠 것만 같았죠. 이 4가지 규칙은 모두 제 인내심의 한계를 건드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준혁 씨와 결혼한 것은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집의 공짜 가정부나 아이 낳는 기계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20년 넘게 키우신 것은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악 입을 열려던 순간 옆에 앉은 준혁 씨가 갑자기 식탁 밑으로 손을 뻗어 제 허벅지를 툭툭 치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제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눈을 찡긋하며 입모양으로 속삭였습니다. 일단 들어.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게. 저는 그를 보며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결혼 전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집안일은 같이 하고 돈도 함께 관리하며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면 자기가 평생 막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엄마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가혹한 규칙들을 내세우는데 그는 저를 위해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오히려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다시 삼켰습니다. 그래, 참자. 시부모님과 시누이 앞에서 시어머니와 다투면 남편 체면이 말이 아닐 거야. 남자들은 체면을 중시하니까 내가 한번 봐주자.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따져야겠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수저로 밥을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밥 알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반박하지 않자 제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졌죠. 그래, 내 말을 알아들은 이 다행이구나. 다 너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나중에 네가 엄마가 되면 내 말이 다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게다. 옆에서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엄마는 다 새언니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엄마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 가족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새언니가 규칙을 어겨서 부모님 속상하게 하면 우리 오빠 체면도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누이를 무시하고 계속 고개만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입을 열면 저도 모르게 화를 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속이 답답해서 밥 한 술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식사를 빨리 끝내고 방으로 돌아가 준혁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국자를 들어 찌개 냄비를 휘저었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찌개가 다 가라앉았구나. 식구들 찌개 좀 한 그릇씩 떠주렴. 고개를 들어보니 찌개 냄비는 식탁 정중앙 제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식탁에 앉은 5사람 중 저만 이 냄비에 쉽게 손이 닿았습니다. 찌개 뜨는 것 정도야 별일 아니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친정에서도 부모님께 밥과 국을 떠드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터무니없는 규칙들도 참았는데 이런 사소한 일로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냄비에 있는 국자를 잡기 위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막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채 가누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 허리춤으로 엄청난 힘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허리를 잇는 힘껏 걷어찬 것이었죠. 그 발길질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저는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이며 넘어졌고 이마를 단단한 식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식탁 중앙의 찌개 냄비는 제 몸에 부딪혀 크게 흔들렸고 뜨거운 찌개 국물이 제 가슴과 팔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엎드리 마시며 고통에 몸을 떨었습니다. 허리에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이마는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뜨거운 국물이 닿은 피부는 불에 댄 듯 타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것 같았죠. 저는 식탁 모서리에 엎드린 채 한참 동안 숨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맴돌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온몸의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몸을 돌려 제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걷어찬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 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발을 뻗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걱정의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우리 둘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악근은하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누가 너더러 일어나래? 우리 집안 남자들이 아직 수저도 안 들었는데 어디 여자가 먼저 일어나 당장 앉아. 제3장 산산조각 난 마음
그리고 이혼 선언. 그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준혁 씨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평생 지켜주고 아껴주겠다며 사랑을 속삭이던 그 얼굴이 지금은 너무나도 낯설고 추악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짜증과 분노, 그리고 저를 향한 경멸과 무심함이 가득했습니다. 허리의 통증, 이마의 통증, 화상의 고통, 그 어떤 육체적 고통도 제 마음의 상처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픔은 마치 불에 달군 칼날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고, 저의 모든 기대와 환상, 이 결혼에 대한 모든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밥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엎질러진 찌개가 흥건했습니다. 제 옷은 국물로 얼룩져 있었고, 이마에서 흐른 피가 뺨을 타고 내려와 옷에 붉은 꽃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결혼 이튿날 온 가족 앞에서 단지 제가 국을 뜨려고 일어났다는 이유로 저를 걷어찼습니다. 저를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해 피를 흘리게 만들고도 오히려 저에게 규칙을 모른다며 욕을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허탈한 웃음이었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제 눈이 얼마나 멀었었는지 비웃었습니다. 결혼 전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진득하게 한 사람과 살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의 어머니는 너무 기가 세서 시집 가면 고생할 거라고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지수도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보라며 너무 서둘러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그가 저에게 잘해주고 시골 출신인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에 반했습니다. 그가 저를 평생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결혼 이튿날 저는 온 가족 앞에서 남편에게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 모든 다정함, 상냥함, 헌신적인 모습은 전부 연기였습니다. 저를 이 박씨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었던 겁니다. 저를 꿰어낸 후에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저를 평생 지켜주겠다는 그의 약속은 시어머니가 제게 모욕적인 규칙을 강요할 때 그저 참으라고 하는 것이었고, 제가 국을 뜨려고 일어났을 때 온 가족 앞에서 저를 걷어차고 규칙도 모른다며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 혹시나 하는 마음, 그리고 참고 넘어가려 했던 모든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재처럼 식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분일 겁니다.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그에게 달려들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족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그들이 저를 더욱 무시하게 만들고 규칙도 모르는 미친 여자로 낙인 찍히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에 흐르는 피를 닦고 옷에 묻은 찌꺼기를 털어냈습니다. 제 동작은 아주 느리고 침착했고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저는 고개를 들어 준혁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울음기도 떨림도 전혀 없었죠. 박준혁 씨, 당신이 나를 걷어찬 거 똑똑히 기억하겠어요. 이 밥 안 먹어요. 그리고 이 결혼 더는 당신과 못하겠네요. 우리 이혼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죠. 방금 전까지 소란스러웠던 식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각자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쾅 하고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미쳤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 이튿날부터 이혼이라니 제정신이야?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이 너 때문에 말이 아니게 생겼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습니다.
마치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 같았죠. 이어서 신우이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경멸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새언니 정말 경우가 없으시네요. 우리 오빠가 그냥 장난으로 살짝 건드린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요? 이혼이라니. 애초에 우리 오빠랑 잘 살 생각도 없이 그냥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살짝 건드렸다고요? 저는 신우이를 쳐다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내 오빠 발길질에 나는 갈비뼈가 부러질 뻔했고 머리가 깨졌어. 그런데 그게 살짝 건드린 거라고? 그럼 나도 너 한번 살짝 건드려 볼까? 어떤 기분인지? 신우이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뒤로 숨어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것 봐. 나한테 협박하잖아. 시집 온 지 하루 만에 저렇게 기가 세서 어떡해?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저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려나. 정말 세상이 뒤집히려나. 우리 박씨 집안이 어떻게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여서 예의도 없고 규칙도 모르면서 감히 이혼 소리를 해? 이서연, 똑똑히 들어.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너는 우리 집 사람이야. 이혼?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어림도 없어.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여전히 준혁 씨만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걷어찬 그 남자,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준혁 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온 가족 앞에서 이혼을 선언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의 눈에 저는 걷어차이고 욕을 들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용서를 구걸해야 하는 그런 순종적인 여자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잘못을 빌기는커녕 이혼을 요구했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섰고 마치 격분한 야수 같았죠.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손가락질하며 근흔하게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그만 좀 해. 장난으로 한번 찼다고 뭘 그렇게 유난이야. 우리 부모님, 동생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똑똑히 들어. 당장 입 다물고 자리에 앉아.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저는 그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준혁 씨, 아까 나를 걷어찰 때는 나한테 예의를 차릴 생각은 안 했나요? 이제 와서 가만히 안 있겠다니 뭘 어쩌려고요? 또 걷어찰 건가요? 아니면 때리기라도 하려고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똑똑히 들어요, 박준혁 씨. 나 이서연은 당신과 함께 살려고, 당신의 아내가 되려고 결혼한 거지 당신한테 화풀이 대상이 되거나 발길질 당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당신이 부모님 앞에서 나를 걷어찼다면 내일은 그들 뒤에서 나를 반쯤 죽여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인생 나는 살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20년 넘게 나를 키우신 건 당신 집에 와서 이런 수모를 겪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참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에요. 이 결혼 반드시 끝낼 겁니다. 제 말은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실려 식당 안의 모든 사람 귀에 똑똑히 밝혔습니다. 준혁 씨는 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새빨개졌고 가슴을 거칠게 들썩이며 분노로 몸을 떨었죠. 그는 아마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결혼 전 저는 그 앞에서 항상 상냥하고 조신하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여자였으니까요. 그는 아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제가 발길질 한 번의 이혼까지 결심했는지를요. 그의 생각에는 여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이 한두 번 때려서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의 집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평생 그의 아버지 말을 따랐고 남자가 하는 말은 곧 법이었으며 여자는 그저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저 이서연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희 부모님은 제게 착하고 예의 바르며 때로는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건드리지 않고 만약 누군가 나를 짓밟으려 한다면 절대 참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도 가르치셨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당신의 체면을 세워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상석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던 시아버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식탁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됐다, 됐어. 다들 뭘 그렇게 싸워. 아침부터 결혼 이튿날부터 이게 무슨 꼴이야. 준혁이 너도 멀쩡한 애를 왜 걷어차고 그래. 얼른 서연이한테 사과해. 저는 시아버지를 쳐다보았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제 편을 드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공허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저 준혁 씨에게 사과하라고만 할 뿐 이 문제를 대충 덮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이 저를 걷어차 피를 흘리게 한 일이 가벼운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요. 역시나 준혁 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사과하기는커녕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왜 사과를 해요? 제 아내를 제가 가르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규칙도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게 뭐가 틀렸냐고요? 저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소리쳤잖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즉시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다. 사과는 무슨?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는 우리 집안 법도를 따라야지. 규칙도 모르는 걸 아들이 가르치는 게 뭐가 어때서? 시집 오자마자 이혼 타령이나 하고 정말 복도 없는 년이야. 그들 가족의 뻔뻔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이 가족은 뿌리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내를 때리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시집 오면 그 집안의 소유물이며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섞는 것은 제 입만 아플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침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짐을 챙겨 이 역겨운 곳을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 시어머니의 바람과 나의 선택 112 신고 제가 막 두어 걸음 옮겼을 때 시어머니가 쏜살같이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양팔을 벌려 침실로 가는 길을 막아섰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개져 있었고 눈은 부릅뜬 채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뭐 하는 거야? 똑똑히 들어. 오늘 네가 이 방에 들어가서 짐이라도 싸면 내가 네 앞에서 죽어버릴 테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서 제 짐을 챙기겠다는데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죠? 비켜주세요. 내 방?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제 얼굴에 침을 튀겼습니다. 이 집은 우리 박씨 집안이 산 집이야. 여기 있는 물건 하나하나 전부 우리 거고 내 방 같은 건 없어.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이상 네 몸뚱이도 우리 거고 네 물건도 다 우리 거야.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제 짐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제 물건이에요. 당신들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비키세요? 못 비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양다리를 뻗고 손으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듯 했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집안에 초상이라도 난 줄 알았을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며느리를 들였나. 시집 온 지 이틀 만에 이혼하겠다고 짐 싸서 도망가려 하네.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내가 살아서 뭘 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녀는 울부짖으며 바닥을 손으로 쳤습니다.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며 방금 전에 험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떼쓰는 물의 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추한 모습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 그녀가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는 깔끔한 옷차림에 상냥한 말투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저희 부어머님도 그 모습을 보고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며 안심하셨었죠. 그런데 결혼 이틀 만에 그녀는 이렇게 바닥에 드러누워 때를 쓰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를 피해 침실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닥에 앉은 채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못 가. 네가 오늘 이 집을 나가면 내가 이 벽에 머리를 밟고 죽어버릴 테다. 너한테 시어머니 죽인 년이라는 오명을 씌워줄 테니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게 해줄 거야. 그때 준혁 씨도 다가와 침실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저를 험악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그만해. 얌전히 앉아서 밥 먹어.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자. 만약 네가 이 집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내가 당장 네 친정, 네 동네로 쫓아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내 부모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지. 신우이도 준혁 씨 옆에 서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누가 너더러 일어나래. 우리 집안 남자들이 아직 수저도 안 들었는데 어디 여자가 먼저 일어나. 당장 앉아.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남편에게 허리를 걷어차여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은 몰랐습니다. 그 발길질 한 번에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미련과 인내심이 산산조각 났고, 제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112에 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이제 제게 남은 건 그들에게 1억 원의 예단비를 돌려주고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해 제 인생을 되찾는 통쾌한 마침표를 찍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안온한 행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서연 24살입니다. 어제 막 박준혁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박씨 집안의 새 식구가 되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이천의 작은 밭에서 부모님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부모님께 똑똑히 배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체면과 존중입니다. 누구든 제게 무례하게 굴면 저 또한 결코 참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1장, 결혼 다음 날 아침, 시댁에서의 첫 식사. 결혼식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저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피로감에 휩싸였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정신을 잃고 잠들었고 남편인 준혁 씨가 언제 옆에 누웠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눈을 떴을 땐 창밖은 이미 환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가느다란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죠.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이부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일어난 지 꽤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결혼 이튿날 새색 씨가 늦잠을 자다니 저희 동네에서는 어른들께 등짝을 맞으며 근본 없는 애라는 소리를 들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와 침대 맡에 놓인 새 옷을 꿰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으면서도 속으로 왜 늦잠을 자서 하고 자책했죠. 그 옷은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붉은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 새색 씨가 결혼 다음 날 입는 옷이라며 경사스러우면서도 결혼식 날처럼 화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대충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스킨로션 바를 겨를도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침실을 나서자마자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계란말이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혁 씨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이자 시아버님인 박상철 어르신은 1인용 소파에 앉아 담배를 물고 멍하니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아주 작았죠. 제가 나온 것을 보고 준혁 씨는 눈꺼풀을 살짝 들어올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났어? 진짜 푹 자네. 2번이나 불렀는데 대답도 없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서둘러 다가가 미안한 마음에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늦잠을 잤네요.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아버님은 저를 향해 고개를 까딱하며 하고 짧게 대답하시고는 손에 든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셨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으셨죠. 저는 얼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색시 첫날인데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리거나 설거지라도 하면 부지런하다는 칭찬이라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부엌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와 시누이, 박준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희씨,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뭐 도울 일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국자로 냄비 안에 찌개를 젓고 계시다가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저를 힐끗 보셨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고 목소리는 차가웠죠. 일어났니? 도울 거 없으니 나가서 기다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안 피곤해요. 반찬이라도 나르거나 뭐든 할게요. 돕지 말라면 마라. 시어머니는 국자를 냄비에 툭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집안은 규율이 있어. 새색 씨는 시집온 첫날 부엌에 들어와 음식 냄새를 맡으면 안 돼. 평생 남 시중드는 팔자가 된다고 했어. 넌 그냥 거실에 얌전히 앉아서 밥 먹을 준비나 해. 괜히 여기서 거치적거리지 말고. 옆에서 귤을 까던 시누이 준이가 그 말을 듣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새언니.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괜히 부지런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원래 남한테 부엌일 안 맡겨요. 그냥 나가서 기다리세요. 남이라는 단어를 유독 세게 발음하는데 마치 얇은 바늘로 콕 찌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엌 문턱에 서서 들어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었죠. 24살이 되도록 저는 집에서 동이 트기도 전에 부모님과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와서는 빨래하고 밥 짓고 집안을 정리하는 등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전에서 부지런한 척한다, 남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오늘은 결혼 이튿날이었습니다. 시댁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다툴 수는 없었죠. 그들 나름의 규칙이 있다면 제가 따르는 것이 맞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 불편함을 억누르고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네, 그럼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부엌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혁 씨는 여전히 소파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제가 돌아와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엌일 좀 도우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규칙이 있다고 못하게 하시네. 그제야 준혁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 허벅지를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옛날 규칙 같은 거 많아. 그냥 엄마 말 들어. 신경 쓰지 마. 일 안 시키면 너만 좋은 거 아니야? 편히 쉬어. 그의 손이 제 다리 위에 놓여 따뜻한 온기를 전했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습니다. 결혼 전 그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밭일이든 집안일이든 서로 하겠다며 저보다 더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장인어른, 장모님 하며 싹싹하게 굴었고 저를 아내로 맞으면 절대 고생시키지 않고 힘든 일은 하나도 안 시키겠다고 맹세했었죠. 그런데 지금 자기 엄마와 동생이 저를 쌀쌀맞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그저 옛날 규칙이 많다며 제게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저를 감싸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죠. 마음속 불편함이 더 커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결혼했으니 어느 집이든 새 식구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겠죠. 어쩌면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저 그들 집안의 규칙이 많은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안절부절못했죠. 태어나서 이렇게 남이 차려주는 밥을 멀뚱히 기다려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차려주는 밥상을 말이죠. 20분쯤 지났을까? 부엌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계란말이가 담긴 접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시누이가 그 뒤를 따라 작은 반찬 그릇 2개를 들고 나왔죠. 준혁 씨가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손에 들린 접시를 받으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와, 찌개 냄새 정말 좋네요. 거실까지 냄새가 다 나요. 시어머니 얼굴에 금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준혁 씨의 손을 토닥이며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너는 입만 살아가지고 엄마 힘든 거 알면 됐어. 얼른 상 차리자. 밥 먹게. 저도 얼른 일어나 시누이가 든 반찬 그릇을 받으려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몸을 획 돌려 피하며 식탁에 반찬을 탁 내려놓고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손댈 필요 없어요. 제가 할 테니까. 괜히 떨어뜨리지나 마세요. 제 손이 허공에서 뻘쭘하게 멈췄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살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부모님이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고 남동생도 항상 저를 위했습니다. 이웃들과도 늘 화목하게 지냈지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속에 화를 억눌렀습니다. 결혼 이튿날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거나 친정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죠. 참자. 며칠 지나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곧 식탁의 음식이 모두 차려졌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노란 계란말이, 오이무침과 무장아찌,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까지 푸짐해 보였죠. 시아버님이 먼저 식탁 상석에 앉으셨고 시어머니는 그 왼쪽에, 준혁 씨는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았죠. 마지막으로 남은 자리는 준혁 씨 옆 부엌에서 가장 가까운 말석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로 가서 의자를 빼앉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저는 동작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왜요? 시어머니는 저를 훑어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밥 먹을 때도 규칙이 있다. 아무데나 앉는 게 아니야. 상석은 내 아버님 자리, 양옆은 나와 준혁이 자리다. 준이는 이 집 딸이니 내 옆에 앉고. 네가 앉으려는 그 자리는 집안이라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맞긴 한데 남자들이 앉기 전에 여자가 먼저 앉으면 안 된다. 내 아버님과 준혁이가 수저를 들면 그때 앉는 거야. 알겠니? 저는 의자 등받이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죠.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못 들은 척했고 시아버지는 말없이 식탁만 보고 계셨습니다.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재밌는 구경이라도 난 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살면서 이런 규칙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먼저 일이 끝난 사람부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앉기 전에는 여자가 앉으면 안 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박씨 집안의 새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가족 앞에서 규칙을 말하는데 제가 반박하면 철없는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며느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의자를 잡은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기억할게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턱짓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앉아라. 저는 그제야 의자를 빼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순간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 아침 식사가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제2장, 식탁 위의 규율, 그리고 예기치 못한 발길질. 자리에 앉은 후에도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죠. 저는 눈앞에 밥그릇을 보며 왜 아무도 안 먹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막 물어보려던 참에 시아버님이 수저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술 뜨셨죠. 이어서 준혁 씨도 수저를 들고 계란말이를 한 조각 집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며 저와 시누이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자, 이제 먹어라. 그리고 명심해. 앞으로 이 집에서 밥 먹을 땐 남자들이 수저를 들기 전엔 여자는 절대 먼저 들면 안 된다. 이건 우리 박씨 집안이 수십 년간 지켜온 가풍이야. 어겨서는 안 돼. 시누이는 곧장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란말이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야 항상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는데 그 눈빛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하얘질 정도였죠.
이제야 왜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규칙이 또 있었던 겁니다. 저희 친정에도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셔야 아랫사람이 들 수 있다는 예절은 있었습니다. 그건 어른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남자가 먼저 들지 않으면 여자는 들 수 없다는 규칙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남존여비 사상이 남아있단 말인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어 오이무침을 조금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이것이 오늘 아침 겪을 수모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밥을 두어 술 뜨자마자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보며 본격적으로 규칙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너도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 더는 친정에서처럼 자유분방하고 버릇없이 굴어서는 안 돼. 알겠니? 저는 얼른 수저를 내려놓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그녀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헛기침을 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이 집의 경제권은 반드시 남자가 쥐어야 한다. 앞으로 너와 준혁이가 버는 돈은 모두 준혁이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해. 네 용돈은 준혁이가 매달 줄 것이다. 여자는 마음이 섬세하지만 시야가 좁아서 큰 돈을 관리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며 돈을 함부로 쓰기 쉽다. 우리 박씨 집안은 대대로 남자가 돈을 관리해왔어. 이 규칙은 깰 수 없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전에 준혁 씨와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결혼하면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고 집안 공동 생활비만 같이 내기로요. 제 돈 전부를 그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법니다. 제 생활비로는 충분하고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는 돈이었죠. 그런데 왜 결혼했다고 제 월급까지 그가 관리해야 한단 말인가. 제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는 제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남편을 섬기는 도리다. 앞으로 준혁이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너는 집에서 기다려야 한다. 문을 잠그지 말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발 씻을 물을 준비해줘야 해. 남편이 씻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중을 든 후에야 너도 잘 수 있다. 남자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니 집에 와서는 편안해야 한다. 조금의 불편함도 겪게 해서는 안 돼. 셋째, 집안일은 이제부터 모두 내 몫이다. 나는 나이가 들어 몸이 성치 않아 더는 일하기 힘들다. 준이는 우리 집 귀한 딸이라 곱게만 키워서 집안일을 시킬 수 없다. 시집가서도 귀부인처럼 살아야 할 아이야. 준혁이는 남자고 밖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니 이런 자질구레한 집안일에 신경 쓰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앞으로 빨래, 밥, 청소, 모든 집안일은 네가 도맡아 해야 한다.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말이야.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로 대를 잇는 일이다.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니 반드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 만약 첫째가 딸이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해. 우리 집안은 준혁이가 유일한 아들이다. 절대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 시어머니는 조목조목 규칙을 읊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강경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마치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태도였지 갓 들어온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들으면 들을수록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쥔 수저를 놓칠 것만 같았죠. 이 4가지 규칙은 모두 제 인내심의 한계를 건드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준혁 씨와 결혼한 것은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집의 공짜 가정부나 아이 낳는 기계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20년 넘게 키우신 것은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막 입을 열려던 순간 옆에 앉은 준혁 씨가 갑자기 식탁 밑으로 손을 뻗어 제 허벅지를 툭툭 치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제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눈을 찡긋하며 입모양으로 속삭였습니다. 일단 들어.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게. 저는 그를 보며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결혼 전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집안일은 같이 하고 돈도 함께 관리하며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면 자기가 평생 막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엄마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가혹한 규칙들을 내세우는데 그는 저를 위해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오히려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다시 삼켰습니다. 그래, 참자. 시부모님과 시누이 앞에서 시어머니와 다투면 남편 체면이 말이 아닐 거야. 남자들은 체면을 중시하니까 내가 한번 봐주자.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따져야겠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수저로 밥을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밥알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반박하지 않자 제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졌죠. 그래, 내 말을 알아들은 이 다행이구나. 다 너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나중에 네가 엄마가 되면 내 말이 다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게다. 옆에서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엄마는 다 새언니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엄마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 가족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새언니가 규칙을 어겨서 부모님 속상하게 하면 우리 오빠 체면도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누이를 무시하고 계속 고개만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입을 열면 저도 모르게 화를 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속이 답답해서 밥 한 술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식사를 빨리 끝내고 방으로 돌아가 준혁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국자를 들어 찌개 냄비를 휘저었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찌개가 다 가라앉았구나. 식구들 찌개 좀 한 그릇씩 떠주렴. 고개를 들어보니 찌개 냄비는 식탁 정중앙 제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식탁에 앉은 5사람 중 저만 이 냄비에 쉽게 손이 닿았습니다. 찌개 뜨는 것 정도야 별일 아니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친정에서도 부모님께 밥과 국을 떠드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터무니없는 규칙들도 참았는데 이런 사소한 일로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냄비에 있는 국자를 잡기 위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막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채 가누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 허리춤으로 엄청난 힘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허리를 잇는 힘껏 걷어찬 것이었죠. 그 발길질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저는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이며 넘어졌고 이마를 단단한 식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식탁 중앙의 찌개 냄비는 제 몸에 부딪혀 크게 흔들렸고 뜨거운 찌개 국물이 제 가슴과 팔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엎드리 마시며 고통에 몸을 떨었습니다. 허리에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이마는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뜨거운 국물이 닿은 피부는 불에 댄 듯 타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것 같았죠. 저는 식탁 모서리에 엎드린 채 한참 동안 숨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맴돌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온몸의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몸을 돌려 제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걷어찬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 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발을 뻗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걱정의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우리 둘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악근은하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누가 너더러 일어나래? 우리 집안 남자들이 아직 수저도 안 들었는데 어디 여자가 먼저 일어나. 당장 앉아. 제3장 산산조각 난 마음 그리고 이혼 선언. 그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준혁 씨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평생 지켜주고 아껴주겠다며 사랑을 속삭이던 그 얼굴이 지금은 너무나도 낯설고 추악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짜증과 분노 그리고 저를 향한 경멸과 무심함이 가득했습니다. 허리의 통증, 이마의 통증, 화상의 고통, 그 어떤 육체적 고통도 제 마음의 상처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픔은 마치 불에 달군 칼날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고 저의 모든 기대와 환상, 이 결혼에 대한 모든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밥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엎질러진 찌개가 흥건했습니다. 제 옷은 국물로 얼룩져 있었고 이마에서 흐른 피가 뺨을 타고 내려와 옷에 붉은 꽃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결혼 이튿날 온 가족 앞에서 단지 제가 국을 뜨려고 일어났다는 이유로 저를 걷어찼습니다. 저를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해 피를 흘리게 만들고도 오히려 저에게 규칙을 모른다며 욕을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허탈한 웃음이었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제 눈이 얼마나 멀었었는지 비웃었습니다. 결혼 전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진득하게 한 사람과 살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의 어머니는 너무 기가 세서 시집 가면 고생할 거라고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지수도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보라며 너무 서둘러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그가 저에게 잘해주고 시골 출신인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에 반했습니다. 그가 저를 평생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결혼 이튿날 저는 온 가족 앞에서 남편에게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 모든 다정함, 상냥함, 헌신적인 모습은 전부 연기였습니다. 저를 이 박씨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었던 겁니다. 저를 꿰어낸 후에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저를 평생 지켜주겠다는 그의 약속은 시어머니가 제게 모욕적인 규칙을 강요할 때 그저 참으라고 하는 것이었고, 제가 국을 뜨려고 일어났을 때 온 가족 앞에서 저를 걷어차고 규칙도 모른다며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 혹시나 하는 마음, 그리고 참고 넘어가려 했던 모든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재처럼 식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분일 겁니다.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그에게 달려들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족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그들이 저를 더욱 무시하게 만들고 규칙도 모르는 미친 여자로 낙인 찍히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에 흐르는 피를 닦고 옷에 묻은 찌꺼기를 털어냈습니다. 제 동작은 아주 느리고 침착했고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저는 고개를 들어 준혁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울음기도 떨림도 전혀 없었죠. 박준혁 씨, 당신이 나를 걷어찬 거 똑똑히 기억하겠어요. 이 밥 안 먹어요. 그리고 이 결혼 더는 당신과 못하겠네요. 우리 이혼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죠. 방금 전까지 소란스러웠던 식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각자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쾅 하고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미쳤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 이튿날부터 이혼이라니 제정신이야?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이 너 때문에 말이 아니게 생겼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습니다. 마치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 같았죠. 이어서 신우이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경멸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새언니 정말 경우가 없으시네요. 우리 오빠가 그냥 장난으로 살짝 건드린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요? 이혼이라니. 애초에 우리 오빠랑 잘 살 생각도 없이 그냥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살짝 건드렸다고요? 저는 신우이를 쳐다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내 오빠 발길질에 나는 갈비뼈가 부러질 뻔했고 머리가 깨졌어. 그런데 그게 살짝 건드린 거라고? 그럼 나도 너 한번 살짝 건드려 볼까? 어떤 기분인지? 신우이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뒤로 숨어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것 봐. 나한테 협박하잖아. 시집 온 지 하루 만에 저렇게 기가 세서 어떡해?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저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려나. 정말 세상이 뒤집히려나. 우리 박씨 집안이 어떻게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여서 예의도 없고 규칙도 모르면서 감히 이혼 소리를 해? 이서연, 똑똑히 들어.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너는 우리 집 사람이야. 이혼?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어림도 없어.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여전히 준혁 씨만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걷어찬 그 남자,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준혁 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온 가족 앞에서 이혼을 선언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의 눈에 저는 걷어차이고 욕을 들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용서를 구걸해야 하는 그런 순종적인 여자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잘못을 빌기는커녕 이혼을 요구했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섰고 마치 격분한 야수 같았죠.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손가락질하며 근흔하게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그만 좀 해. 장난으로 한번 찼다고 뭘 그렇게 유난이야. 우리 부모님, 동생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똑똑히 들어. 당장 입 다물고 자리에 앉아.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저는 그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준혁 씨, 아까 나를 걷어찰 때는 나한테 예의를 차릴 생각은 안 했나요? 이제 와서 가만히 안 있겠다니 뭘 어쩌려고요? 또 걷어찰 건가요? 아니면 때리기라도 하려고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똑똑히 들어요, 박준혁 씨. 나 이서연은 당신과 함께 살려고, 당신의 아내가 되려고 결혼한 거지, 당신한테 화풀이 대상이 되거나 발길질 당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당신이 부모님 앞에서 나를 걷어찼다면 내일은 그들 뒤에서 나를 반쯤 죽여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인생 나는 살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20년 넘게 나를 키우신 건 당신 집에 와서 이런 수모를 겪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참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에요. 이 결혼 반드시 끝낼 겁니다. 제 말은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실려 식당 안의 모든 사람 귀에 똑똑히 밝혔습니다. 준혁 씨는 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새빨개졌고 가슴을 거칠게 들썩이며 분노로 몸을 떨었죠. 그는 아마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결혼 전, 저는 그 앞에서 항상 상냥하고 조신하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여자였으니까요. 그는 아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제가 발길질 한 번의 이혼까지 결심했는지를요. 그의 생각에는 여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이 한두 번 때려서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의 집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평생 그의 아버지 말을 따랐고 남자가 하는 말은 곧 법이었으며 여자는 그저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저 이서연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희 부모님은 제게 착하고 예의 바르며 때로는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건드리지 않고 만약 누군가 나를 짓밟으려 한다면 절대 참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도 가르치셨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당신의 체면을 세워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상석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던 시아버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식탁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됐다, 됐어. 다들 뭘 그렇게 싸워. 아침부터 결혼 이튿날부터 이게 무슨 꼴이야. 준혁이 너도 멀쩡한 애를 왜 걷어차고 그래. 얼른 서연이한테 사과해. 저는 시아버지를 쳐다보았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제 편을 드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공허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저 준혁 씨에게 사과하라고만 할 뿐 이 문제를 대충 덮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이 저를 걷어차 피를 흘리게 한 일이 가벼운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요. 역시나 준혁 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사과하기는커녕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왜 사과를 해요? 제 아내를 제가 가르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규칙도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게 뭐가 틀렸냐고요? 저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소리쳤잖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즉시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다. 사과는 무슨?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는 우리 집안 법도를 따라야지. 규칙도 모르는 걸 아들이 가르치는 게 뭐가 어때서? 시집 오자마자 이혼 타령이나 하고 정말 복도 없는 년이야. 그들 가족의 뻔뻔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이 가족은 뿌리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내를 때리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시집 오면 그 집안의 소유물이며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섞는 것은 제 입만 아플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침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짐을 챙겨 이 역겨운 곳을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 시어머니의 바람과 나의 선택 110이 신고 제가 막 두어 걸음 옮겼을 때 시어머니가 쏜살같이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양팔을 벌려 침실로 가는 길을 막아섰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개져 있었고 눈은 부릅뜬 채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뭐 하는 거야? 똑똑히 들어. 오늘 네가 이 방에 들어가서 짐이라도 싸면 내가 네 앞에서 죽어버릴 테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서 제 짐을 챙기겠다는데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죠? 비켜주세요. 내 방?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제 얼굴에 침을 튀겼습니다. 이 집은 우리 박씨 집안이 산 집이야. 여기 있는 물건 하나하나 전부 우리 거고 내 방 같은 건 없어.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온 이상 네 몸뚱이도 우리 거고 네 물건도 다 우리 거야.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제 짐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제 물건이에요. 당신들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비키세요. 못 비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양다리를 뻗고 손으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 듯 했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집안에 초상이라도 난 줄 알았을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며느리를 들였나. 시집 온 지 이틀 만에 이혼하겠다고 짐 싸서 도망가려 하네.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내가 살아서 뭘 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녀는 울부짖으며 바닥을 손으로 쳤습니다.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며 방금 전에 험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떼쓰는 물의 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추한 모습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 그녀가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는 깔끔한 옷차림에 상냥한 말투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저희 부어머님도 그 모습을 보고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며 안심하셨었죠. 그런데 결혼 이틀 만에 그녀는 이렇게 바닥에 드러누워
때를 쓰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를 피해 침실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닥에 앉은 채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못 가. 네가 오늘 이 집을 나가면 내가 이 벽에 머리를 밟고 죽어버릴 테다. 너한테 시어머니 죽인 년이라는 오명을 씌워줄 테니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게 해줄 거야. 그때 준혁 씨도 다가와 침실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저를 험악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그만해. 얌전히 앉아서 밥 먹어.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자. 만약 네가 이 집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내가 당장 네 친정, 네 동네로 쫓아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내 부모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지. 신우이도 준혁 씨 옆에 서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네가 가기만 해봐. 우리가 동네방네 네가 사기 결혼했다고 우리 집에서 1억 원이나 뜯어내고 도망갔다고 소문낼 테니까 어디 다시 시집이나 갈 수 있는지 보자고. 그들 가족은 한통속이었습니다. 한 명은 때를 쓰고 한 명은 협박하고 한 명은 부추기며 자신들의 무례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평판과 저희 부모님의 체면을 들먹이면 제가 겁을 먹고 타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얌전히 이 집에 남아 그들의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너무 몰랐습니다. 저 이서연은 협박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평판은 제가 스스로 쌓아 올린 것이지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제가 왜 두려워해야 하나요? 남들의 뒷말이 두려워 이 집에서 준혁 씨에게 맞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시달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제 인생을 망치는 길이고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을 막아선 준혁 씨와 제 다리를 붙잡고 때를 쓰는 시어머니, 그리고 옆에서 비웃는 시누이를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혁 씨는 제가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똑똑히 들어. 네 부모한테 전화해봤자 소용없어. 그들이 와도 우리한테 사과해야 할 거야. 저는 그를 무시하고 화면을 몇 번 터치해 세 자리 숫자를 찾아 눌렀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경찰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112 종합 상황실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휴대폰을 입에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안녕하세요. 신고 좀 하려고요. 여기는 성남시 5호 아파트 5동 5호인데요. 제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방금 식탁에서 저를 걷어차서 머리가 찢어졌고 지금은 온 가족이 저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불법 감금이에요. 제 목소리는 매우 컸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순간 집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뚝 그쳤고 그녀는 제 다리를 잡고 있던 손을 황급히 놓았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제 휴대폰을 멍하니 쳐다보았죠. 준혁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에게 집안 망신은 절대 밖에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경찰을 부르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 박씨 집안이 새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박준혁이 저에게 어떤 폭력을 휘둘렀는지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준혁 씨가 제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이서연, 너 미쳤어. 당장 끊어. 빨리 전화 끊으라고. 집안 망신시키는 거 몰라?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구경하게 만들 셈이야? 저는 몸을 돌려 그를 피하고 한 걸음 물러서며 전화기에 대고 계속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지금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해요. 가능한 한 빨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달려들었던 준혁 씨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집안 망신을 걱정하나요? 저는 그를 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나를 걷어찰 때는 집안 망신 생각 안 했어요? 온 가족 앞에서 나를 때려 피를 흘리게 할 때는 집안 망신 생각 안 했냐고요? 당신 어머니가 내 다리를 붙잡고 때를 쓸 때 당신들이 나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 불법 감금을 할 때는 집안 망신 생각 안 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 더는 울지도 않고 얼굴 근육을 떨며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이 미친년. 네가 감히 경찰을 불러? 우리 박씨 집안이 8대에 걸쳐 애군이 꼈나 보다. 너 같은 재수 없는 년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재수 없는 년이라고요? 저는 그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멀쩡한 딸 자식을 당신 아들한테 시집 보냈다가 이틀 만에 얻어맞고 피를 흘렸는데 8대에 걸쳐 애군이 낀 건 우리 집안이죠. 당신들이 나한테 좋게 말하고 나를 막지 않았다면 내가 경찰을 불렀을까요? 준혁 씨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섰고 주먹을 꽉 쥔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저는 그가 지금 당장이라도 저를 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제 이마를 그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아직도 피가 흐르는 상처를 가리키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왜요? 때리고 싶어요? 때려요. 경찰이 곧 올 테니 지금 나를 한 대만 때리면 가정폭력 증거가 더 확실해지겠네요. 누가 너더러 일어나래. 우리 집안 남자들이 아직 수저도 안 들었는데 어디 여자가 먼저 일어나. 당장 앉아.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남편에게 허리를 걷어차여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은 몰랐습니다. 그 발길질 한 번에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미련과 인내심이 산산조각 났고 제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112에 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이제 제게 남은 건 그들에게 1억 원의 예단비를 돌려주고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해 제 인생을 되찾는 통쾌한 마침표를 찍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안온한 행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서연 24살입니다. 어제 막 박준혁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박씨 집안의 새 식구가 되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이천의 작은 밭에서 부모님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부모님께 똑똑히 배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체면과 존중입니다. 누구든 제게 무례하게 굴면 저 또한 결코 참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1장 결혼 다음 날 아침 시댁에서의 첫 식사. 결혼식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저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피로감에 휩싸였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정신을 잃고 잠들었고 남편인 준혁 씨가 언제 옆에 누웠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눈을 떴을 땐 창밖은 이미 환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가느다란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죠.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이부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일어난 지 꽤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결혼 이튿날 새색 씨가 늦잠을 자다니 저희 동네에서는 어른들께 등짝을 맞으며 근본 없는 애라는 소리를 들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와 침대 맡에 놓인 새 옷을 꿰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으면서도 속으로 왜 늦잠을 자서 하고 자책했죠. 그 옷은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붉은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 새색 씨가 결혼 다음 날 입는 옷이라며 경사스러우면서도 결혼식 날처럼 화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대충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스킨로션 바를 겨를도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침실을 나서자마자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계란말이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혁 씨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이자 시아버님인 박상철 어르신은 1인용 소파에 앉아 담배를 물고 멍하니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아주 작았죠. 제가 나온 것을 보고 준혁 씨는 눈꺼풀을 살짝 들어올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났어? 진짜 푹 자네. 2번이나 불렀는데 대답도 없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서둘러 다가가 미안한 마음에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늦잠을 잤네요.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아버님은 저를 향해 고개를 까딱하며 하고 짧게 대답하시고는 손에 든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셨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으셨죠. 저는 얼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색시 첫날인데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리거나 설거지라도 하면 부지런하다는 칭찬이라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부엌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와 시누이 박준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희씨,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뭐 도울 일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국자로 냄비 안에 찌개를 젓고 계시다가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저를 힐끗 보셨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고 목소리는 차가웠죠. 일어났니? 도울 거 없으니 나가서 기다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안 피곤해요. 반찬이라도 나르거나 뭐든 할게요. 돕지 말라면 마라. 시어머니는 국자를 냄비에 툭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집안은 규율이 있어. 새색 씨는 시집온 첫날 부엌에 들어와 음식 냄새를 맡으면 안 돼. 평생 남 시중드는 팔자가 된다고 했어. 넌 그냥 거실에 얌전히 앉아서 밥 먹을 준비나 해. 괜히 여기서 거치적거리지 말고. 옆에서 귤을 까던 시누이 준이가 그 말을 듣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새언니.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괜히 부지런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원래 남한테 부엌일 안 맡겨요. 그냥 나가서 기다리세요. 남이라는 단어를 유독 세게 발음하는데 마치 얇은 바늘로 콕 찌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엌 문턱에 서서 들어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었죠. 24살이 되도록 저는 집에서 동이 트기도 전에 부모님과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와서는 빨래하고 밥 짓고 집안을 정리하는 등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전에서 부지런한 척한다, 남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오늘은 결혼 이튿날이었습니다. 시댁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다툴 수는 없었죠. 그들 나름의 규칙이 있다면 제가 따르는 것이 맞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 불편함을 억누르고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네, 그럼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부엌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혁 씨는 여전히 소파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제가 돌아와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엌일 좀 도우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규칙이 있다고 못하게 하시네. 그제야 준혁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 허벅지를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옛날 규칙 같은 거 많아. 그냥 엄마 말 들어. 신경 쓰지 마. 일 안 시키면 너만 좋은 거 아니야? 편히 쉬어. 그의 손이 제 다리 위에 놓여 따뜻한 온기를 전했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습니다. 결혼 전 그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밭일이든 집안일이든 서로 하겠다며 저보다 더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장인어른, 장모님 하며 싹싹하게 굴었고 저를 아내로 맞으면 절대 고생시키지 않고 힘든 일은 하나도 안 시키겠다고 맹세했었죠. 그런데 지금
자기 엄마와 동생이 저를 쌀쌀맞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그저 옛날 규칙이 많다며 제게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저를 감싸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죠. 마음속 불편함이 더 커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결혼했으니 어느 집이든 새 식구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겠죠. 어쩌면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저 그들 집안의 규칙이 많은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안절부절못했죠. 태어나서 이렇게 남이 차려주는 밥을 멀뚱히 기다려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차려주는 밥상을 말이죠. 20분쯤 지났을까? 부엌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계란말이가 담긴 접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시누이가 그 뒤를 따라 작은 반찬 그릇 2개를 들고 나왔죠. 준혁 씨가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손에 들린 접시를 받으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와, 찌개 냄새 정말 좋네요. 거실까지 냄새가 다 나요. 시어머니 얼굴에 금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준혁 씨의 손을 토닥이며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너는 입만 살아가지고 엄마 힘든 거 알면 됐어. 얼른 상 차리자. 밥 먹게. 저도 얼른 일어나 시누이가 든 반찬 그릇을 받으려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몸을 획 돌려 피하며 식탁에 반찬을 탁 내려놓고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손댈 필요 없어요. 제가 할 테니까. 괜히 떨어뜨리지나 마세요. 제 손이 허공에서 뻘쭘하게 멈췄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살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부모님이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고 남동생도 항상 저를 위했습니다. 이웃들과도 늘 화목하게 지냈지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속에 화를 억눌렀습니다. 결혼 이튿날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거나 친정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죠. 참자. 며칠 지나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곧 식탁의 음식이 모두 차려졌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노란 계란말이, 오이무침과 무장아찌,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까지 푸짐해 보였죠. 시아버님이 먼저 식탁 상석에 앉으셨고 시어머니는 그 왼쪽에, 준혁 씨는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았죠. 마지막으로 남은 자리는 준혁 씨 옆 부엌에서 가장 가까운 말석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로 가서 의자를 빼앉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저는 동작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왜요? 시어머니는 저를 훑어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밥 먹을 때도 규칙이 있다. 아무데나 앉는 게 아니야. 상석은 내 아버님 자리, 양옆은 나와 준혁이 자리다. 준이는 이 집 딸이니 내 옆에 앉고. 네가 앉으려는 그 자리는 집안이라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맞긴 한데 남자들이 앉기 전에 여자가 먼저 앉으면 안 된다. 내 아버님과 준혁이가 수저를 들면 그때 앉는 거야. 알겠니? 저는 의자 등받이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죠.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못 들은 척했고 시아버지는 말없이 식탁만 보고 계셨습니다.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재밌는 구경이라도 난 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살면서 이런 규칙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먼저 일이 끝난 사람부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앉기 전에는 여자가 앉으면 안 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박씨 집안의 새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가족 앞에서 규칙을 말하는데 제가 반박하면 철없는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며느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의자를 잡은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기억할게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턱짓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앉아라. 저는 그제야 의자를 빼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순간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 아침 식사가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제2장, 식탁 위의 규율, 그리고 예기치 못한 발길질. 자리에 앉은 후에도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죠. 저는 눈앞에 밥그릇을 보며 왜 아무도 안 먹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막 물어보려던 참에 시아버님이 수저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술 뜨셨죠. 이어서 준혁 씨도 수저를 들고 계란말이를 한 조각 집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며 저와 시누이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자, 이제 먹어라. 그리고 명심해. 앞으로 이 집에서 밥 먹을 땐 남자들이 수저를 들기 전엔 여자는 절대 먼저 들면 안 된다. 이건 우리 박씨 집안이 수십 년간 지켜온 가풍이야. 어겨서는 안 돼. 시누이는 곧장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란말이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야 항상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는데 그 눈빛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하얘질 정도였죠. 이제야 왜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규칙이 또 있었던 겁니다. 저희 친정에도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셔야 아랫사람이 들 수 있다는 예절은 있었습니다. 그건 어른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남자가 먼저 들지 않으면 여자는 들 수 없다는 규칙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남존여비 사상이 남아있단 말인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어 오이무침을 조금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이것이 오늘 아침 겪을 수모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밥을 두어 술 뜨자마자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보며 본격적으로 규칙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너도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 더는 친정에서처럼 자유분방하고 버릇없이 굴어서는 안 돼. 알겠니? 저는 얼른 수저를 내려놓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그녀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헛기침을 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이 집의 경제권은 반드시 남자가 쥐어야 한다. 앞으로 너와 준혁이가 버는 돈은 모두 준혁이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해. 네 용돈은 준혁이가 매달 줄 것이다. 여자는 마음이 섬세하지만 시야가 좁아서 큰 돈을 관리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며 돈을 함부로 쓰기 쉽다. 우리 박씨 집안은 대대로 남자가 돈을 관리해왔어. 이 규칙은 깰 수 없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전에 준혁 씨와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결혼하면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고 집안 공동 생활비만 같이 내기로요. 제 돈 전부를 그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법니다. 제 생활비로는 충분하고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는 돈이었죠. 그런데 왜 결혼했다고 제 월급까지 그가 관리해야 한단 말인가. 제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는 제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남편을 섬기는 도리다. 앞으로 준혁이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너는 집에서 기다려야 한다. 문을 잠그지 말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발 씻을 물을 준비해줘야 해. 남편이 씻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중을 든 후에야 너도 잘 수 있다. 남자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니 집에 와서는 편안해야 한다. 조금의 불편함도 겪게 해서는 안 돼. 셋째, 집안일은 이제부터 모두 내 몫이다. 나는 나이가 들어 몸이 성치 않아 더는 일하기 힘들다. 준이는 우리 집 귀한 딸이라 곱게만 키워서 집안일을 시킬 수 없다. 시집가서도 귀부인처럼 살아야 할 아이야. 준혁이는 남자고 밖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니 이런 자질구레한 집안일에 신경 쓰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앞으로 빨래, 밥, 청소, 모든 집안일은 네가 도맡아 해야 한다.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말이야.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로 대를 잇는 일이다.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니 반드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 만약 첫째가 딸이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해. 우리 집안은 준혁이가 유일한 아들이다. 절대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 시어머니는 조목조목 규칙을 읊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강경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마치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태도였지. 갓 들어온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들으면 들을수록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쥔 수저를 놓칠 것만 같았죠. 이 4가지 규칙은 모두 제 인내심의 한계를 건드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준혁 씨와 결혼한 것은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집의 공짜 가정부나 아이 낳는 기계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20년 넘게 키우신 것은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악 입을 열려던 순간 옆에 앉은 준혁 씨가 갑자기 식탁 밑으로 손을 뻗어 제 허벅지를 툭툭 치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제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눈을 찡긋하며 입모양으로 속삭였습니다. 일단 들어.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게. 저는 그를 보며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결혼 전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집안일은 같이 하고 돈도 함께 관리하며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면 자기가 평생 막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엄마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가혹한 규칙들을 내세우는데 그는 저를 위해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오히려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다시 삼켰습니다. 그래, 참자. 시부모님과 시누이 앞에서 시어머니와 다투면 남편 체면이 말이 아닐 거야. 남자들은 체면을 중시하니까 내가 한번 봐주자.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따져야겠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수저로 밥을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밥 아래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반박하지 않자 제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졌죠. 그래, 내 말을 알아들은 이 다행이구나. 다 너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나중에 네가 엄마가 되면 내 말이 다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게다. 옆에서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엄마는 다 새언니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엄마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 가족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새언니가 규칙을 어겨서 부모님 속상하게 하면 우리 오빠 체면도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누이를 무시하고 계속 고개만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입을 열면 저도 모르게 화를 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속이 답답해서 밥 한 술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식사를 빨리 끝내고 방으로 돌아가 준혁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국자를 들어 찌개 냄비를 휘저었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찌개가 다 가라앉았구나. 식구들 찌개 좀 한 그릇씩 떠주렴. 고개를 들어보니 찌개 냄비는 식탁 정중앙 제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식탁에 앉은 5사람 중 저만 이 냄비에 쉽게 손이 닿았습니다. 찌개 뜨는 것 정도야 별일 아니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친정에서도 부모님께 밥과 국을 떠드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터무니없는 규칙들도 참았는데 이런 사소한 일로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냄비에 있는 국자를 잡기 위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막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채 가누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 허리춤으로 엄청난 힘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허리를 잇는 힘껏 걷어찬 것이었죠.
그 발길질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저는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이며 넘어졌고 이마를 단단한 식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식탁 중앙의 찌개 냄비는 제 몸에 부딪혀 크게 흔들렸고 뜨거운 찌개 국물이 제 가슴과 팔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엎드리 마시며 고통에 몸을 떨었습니다. 허리에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이마는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뜨거운 국물이 닿은 피부는 불에 댄 듯 타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것 같았죠. 저는 식탁 모서리에 엎드린 채 한참 동안 숨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맴돌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온몸의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몸을 돌려 제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걷어찬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 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발을 뻗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걱정의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